정치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오전이죠. 제가 몸만 좋고 체력은 저질 체력, 감기를 지금 3일째 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즐거운 주말 오전 화끈하고 한번 들으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토리로 파고 들어갑니다. 103.5 메가헤르츠 러브 FM. 잠시 후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합법적으로 그냥 막 돈을 대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오전 1부 들어가겠습니다. 특별 초대석이죠.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쳐다보세요. 아침부터 기분 나빠요? 제가 재심 때 재심을 이끌어낸 잘못 판결한 판사처럼 보이죠.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왜 레이저 쏘시죠? 아니, 전 신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예.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유명해지고 있구나 내가. 아니 뭐 일단 아주 유명하신 분 앞에 있어서 좀 신기하고요. 예. 저는 박준영 변호사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왜냐면 BBK 재심 승소로 이끌 것 같아. 제가 다른 변호사들 만날 때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요. BBK 재심 난 안 한다. 이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고 그 뗏목을 나는 불살랐다.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죠? 예. 진실은 드러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성경 말씀에도 가려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하하. 자, 그런데 예. 잘못된 수사, 잘못된 판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한 분들. 예. 제가 징역 살 때 무수히 만났거든요. 예, 다들 억울하다고 하죠. 교도소에서는. 근데 교도소에서는 진실을 얘기해요. 예. 그럼 교도관이 딱 그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교도관이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예. 또. 왜냐면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여다보면 재심이 안 되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야, 재심 변호사의 전문성이 팍팍 튀네. 왜 재심 변호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질문 지금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 받아도 다른 데 100만 번 한 것보다 여기서 한 번 한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우주의 기운을 받았어요. 너는 재심 변호사를 하고. 그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심 제도를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입니다. 노숙소녀 사건. 예, 2007년에 발생했던 예. 그 아이들 7명, 아이들 5명 그리고 노숙인 2명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살인인가 이것도?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예. 상해치사는 설명하면? 상해의 의도로 어떤 가해행위를 했는데 죽은 거예요. 예, 과실로 이제 사람이 죽은 경우. 원래 그렇게 되면 형량은 세지 않잖아요. 상해치사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형량이 안 셉니다. 살인범에 비했을 때. 예. 그런데 어떻게 억울한 케이스였어요? 사실상 물증이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자백을 했고 허위 자백을 했고 그 자백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물적 증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숙인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을 받았고요.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이제 3년에서 한 4년 이상을 받았는데 소년수니까. 예. 다행히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통상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고 노숙인 같은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고 이제 풀려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교도소 가면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네, 자, 힘없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오면 왜 경찰이나 검찰은 의뢰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판단을 쉽게 하죠? 항상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항상 그렇지만 않고 어떤 의심의 어떤 원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이 하는 경우는 이제 저는
옛날 같은 그런 무작정 잡아들여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례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제는 보고요. 없어졌죠, 많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을 갖고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인권적인 수사를 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보다 실적 좀 위주의 나보다 실적에 대한 욕심도 있겠죠. 예. 하지만 나보다 또 약간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 또 낮은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저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있거든요. 또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 강압 수사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재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법제도나 이런 공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또 너무 안 좋게 보지는 말자는 거죠. 아하. 네.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예. 어찌 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뒤집어서 사람들이 보면 공권력이 늘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아니 뭐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만 또 그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또 범인을 잡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생각하자는 거죠. 재심 영화 어떤 내용이죠? 재심 영화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예. 지금으로부터 16년, 17년 전에 발생했던 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에서 15살의 소년이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범을 풀어주고 15살 소년을 계속 억울한 옥살이 시킨 사건입니다. 진범 자백을 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이제 검사 입장에선 자백을 하는 진범이 있다 해도 그 판결을 뒤집는 어떤 수사를 하는 데서 부담을 느꼈겠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과 또 기관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재심에 접근을 했어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이 2010년 3.1절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2010년. 예. 예. 특사로 출소한 이후에 이제 지금 SBS 이대욱 기자가 그 사건을 이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SBS하고 인연이 있었네요. 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SBS 시사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대욱 기자 만나서 이제 우리 재심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기자는 이게 잘못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보죠? 네, 확신이 있었죠. 이제 이대욱 기자도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렇게 관여했고 SBS하고 이른바 이제 콜라보한 거네요. 예, 많이 도와주셨죠.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제보도 했고. 예,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네. 그 재심하려고 찾아갔는데 네. 그 혐의로 누명을 쓰고 네. 징역을 산 그 친구가 네. 막 이렇게 반발을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모두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예, 저희 사건에서도 실제 재심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 당시에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죠. 다 못 믿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재심을 도와주겠다라고 설득을 해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이 재밌네요. 네, 실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도와주겠다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죠. 예. 그래갖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뭐 어느 순간 신뢰가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나를 믿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일하기도 편안하고요. 예. 그때부터 모든 걸 술술술술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물론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억울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재심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국가인권위의 어떤 또 진정도 하고 네. 또 언론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당시 있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자료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경찰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이 나서줘야죠. 그런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럼 15살에 들어갔으면 25에 나왔습니다. 25세. 형은 몇 년 형을 받았어요? 10년 받았습니다. 10년 형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혜택 받았습니다. 2010년이요? 예, 2010년 2월 말에 맞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올라오면서 예. 가석방 비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석방 감형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예, 일반 범죄. 일반 범죄도 예. 제가 그때 만기 출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6개월 남겨두고 나와서 예. 10년을 그렇게 생징역을 살았으면 우리 주위에 생징역 살아갖고 무죄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강기훈 씨. 예. 강기훈 유서 대표 예, 사건. 그 사건도 재심 통해서 무죄 받았죠. 무죄 받았죠. 3년 살았거든요. 예. 그 안에서 암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만기 출소였고 나오는데. 속이 썩어 있겠죠. 예, 속이 썩은 걸 전문용어로 암이라 그럽니다. 예. 지금도 무척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왜 수임료를 안 받으세요? 수임료를 안 받는다고. 일단은 예.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 좋다면 예. 저도 돈 받고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예. 때로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활비를 지원해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겪건데도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 재심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없나요? 거의 저는 겪어보지 못했고요. 물론 앞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억울한 일 겪으신 분들 중에 경제적 사정 좋은 분들이 재심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억울한 사건을 겪고 정말 우리 사회에 그런 계기 때문에 바닥까지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건 위주로 하죠. 예. 왜냐하면 재심을 제가 뭐 여러 건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뭐 한 사건 억울함 풀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있는 분들이 뭐 큰 돈 주겠다고 해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 한 6년 걸렸고요. 물론 6년 동안 이 일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건 아니고요. 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셨겠죠. 영화도 가끔씩 보고. 당연하죠. 술도 먹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갖고 지금 웃음을 크게 못 웃어요. 평상시에 10분의 1로 웃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그 누명을 벗고 있는 사람, 누명을 쓰고. 다들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일단 멘탈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죠. 예, 뭐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일면일 수도 있죠. 일단은. 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주변에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또 경찰들이 또 알리바이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시찰 주로 이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되면 요시찰이니까 또 가끔씩 그 관계기관에서 연락도 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강력범죄 발생하면 연락 온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하면 너 사건과 좀 비슷한데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예, 그런 연락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럼 그런 전화 받으면 덜컥 내려가지고 이거 또 누명 써고 또 들어가나 하고.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재심변론 주로 했으면 경제 상황 그분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변호사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해명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파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충분히 파산 변호사요? 아니 파산 변호사라고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파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건을 맡아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명이네요, 그럼. 운명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어느 날 우연히 다가갔는데 운명처럼 내 인생이 거기에 그냥 다 멈춰버린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제가 계속 이걸 할지 어떻게.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변호사보다 의미 있는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만족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살아났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정조대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하가 전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정치란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는요. 대왕의 칭호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극찬을 받아본 적이 없죠. 처음 받아봅니다. 저도 처음 해봐요. 이제 그 누명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심으로 이제
재심으로 무죄가 돼요. 예, 예. 그럼 무죄가 됐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이분들 삶이 바뀌나요? 아무래도 바뀌죠. 법적으로 일단은 어떤 누명을 벗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분도 있을 그럼 것이고. 일단 무척 행복해지겠네 본인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확인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억울한 삶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또 주어지면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 배상. 예. 그 재심 사건에 약산 오거리 사건 얼마 받았나요? 지금 약천오거리 사건은 지금 형사보상 국가배상 절차 진행 중이고요. 예. 3대 나라수포 사건은 지금 형사보상에서 한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세 분이. 네. 네. 세 분이 그럼 네. 그걸 나누는 건가요? 아니 뭐 가장 많이 받는 분은 4억 8천 정도 받고요. 구금 일수에 따라서 적게 받는 분은 3억 약간 넘는 돈 받았습니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약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약천오거리는 3대 사건의 어떤 전례에 비춰본다면 무슨 사건이요? 3대 나라수포 사건의 전례에 비춰본다면 제 생각엔 한 9억 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보상만. 형사보상. 예. 야, 그런데 10년 9억? 그런 인생을 맞바꿀까?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예. 이 사회에서 예. 자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삶은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친구 억울한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청송교도소까지 갔었습니다. 청송에 있었어요? 예. 소년수를 벗어나자마자. 야, 왜냐면 청송은 유수찰들이 가는 데인데. 예. 그래서 청송은 누범이 가는 데인데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 일단은 살인범행이 컸고 예. 또 이제 안에서 있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수감자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늘 억울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들겨 패요. 그때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너만 억울한 줄 아냐. 나도 억울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생활했고요. 야, 청송교도소가 참 있기 힘든 데인데. 예. 주로 그 전두환 시절에 만든 데 아니에요. 예,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 청송교도소 출신의 교도관들도 무서워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홍성에 있을 때 청송 출신이 하나 있거든요. 재소자들 그 사람 피하더라고. 예. 일단 등치가 좋고 운동을 많이 한 교도관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욱하면은 바로 휘두르는 스타일이에요. 예. 하도 거기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예. 자,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 검사, 예. 그다음 판사 이런 분들이 사과하는 경우는 있나요? 재심이 시국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국 사건에서 단 한 건도 뭐 관련자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예. 일반 형사 사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예. 이제 3대 나라수포 사건이나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법원이나 경찰 검사가 기관의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다만 그 공권력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하진 않았고 다행히 이제 3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배석 판사였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피해자분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국회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무죄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유성 씨. 예, 그 사건은 이제 알고만 있고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 예, 유성 씨와 유가려 씨. 예. 그때 만약에 예전처럼 중국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면 중국에서 조작된 입경 기록,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조작된 것을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확인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감옥에서 15년, 20년을 썩고 있을. 그랬을 겁니다. 예. 유성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수사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큰 수사였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거 봐라. 이렇게 북한을 갔다 오고 이렇게 입경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간첩이 아니냐. 라고 해서 입경 기록을 갖고 우리 민변 변호사들이 현지를 갔잖아요. 예, 그래서 민변 변호사님과 그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많이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었고요. 비주얼은 좀 그래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들 착해 아까 보인다는데. 로베스 저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징역에서 봤던 누구 조폭이 날 찾아왔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방황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예.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고등학교. 완도 노화도입니다. 고등학교 완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예. 광주로 유학도 안 오시고? 중학교 때 유학 갔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예. 아, 중학교 때 갔다가 네. 중학교 때 가서 공부를 잘했다면서요? 예, 공부 그때까지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예. 고등학교 갖고 전교 꼴등. 그건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고등학교 3군데를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예. 2군데 다녔습니다. 반가워 친구야.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잘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다 가고. 그게 이제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를 봐야겠다라는 대학교 생각을. 전혀 안 들어갔어요? 대학은 한 학기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니 목포대학교 전장공학과라고요. 목포대도 국립대인데. 예. 공부 전장공학과 가서 한 학기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예. 왔고 이제 복학을 하지 않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만에 붙었어요? 5년 했습니다. 야,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그 법대를 다닌 분들도 5학년 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빨리 붙은 거거든요. 예. 3학년 4학년 붙으면 소년급제, 5학년이면 정상, 예. 5학년서부터 한 7학년까지. 예. 야. 저는 뭐 근데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안 좋다고? 성적. 예. 예. 그래도 예. 고등학교를 나와서 예.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고 공부하지 않다가 군대 갔다 와서 예. 머리도 좀 굳었을 텐데 예. 사법고시를 패스하기가 그때 몇 명 뽑을 때예요? 저희 1000명 뽑을 때입니다. 그때 좀 많이 뽑긴 예, 점점 했구나. 이렇게 많이 예. 이제 합격자 수가 늘어날 때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60명 뽑을 때.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그때 차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되나 봐요. 자,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캐리어가 그런 있는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그분의 비교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변호사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변론을 하는데 자, 돌발 질문. 예. 대통령 꿈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심에 들어가.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만 이제 기회가 간혹 주어진다면.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긴 해요. 솔직히 그때마다 이제 좀 제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했지만 너무 자주 왔다 보니까 아하. 내 지금 말하는 게 정말 내 진위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재심 들어가 어렵겠는데. 왜냐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억울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두 명 이 사건을 처리해 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정책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건 또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저는 그럴 능력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죠.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화에 따르면 또 그분도 돈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살 때는 요트 국가대표가 돼갖고 뭐 요트 타고 놀 생각 이런 것도 하다가 운명적으로 그 불임 사건을 만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 줄 모르. 인생은 앞으로 모르는 인생은 거죠. 모르겠죠. 아까 했잖아요. 인생은 모른다고. 모르죠. 다시 한번 돌발 질문. 대통령 도전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럴 기회가 오겠습니까? 자, 젊은 청소년들 어찌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청소년들보다도 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헬조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답이다. 다음 생에서는 공부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목숨을 끊거나 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비슷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선배로서 뭐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과 또 저를 비교한다는 건 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자랐긴 했지만 또 부모님 또 사랑도 많이 받고요. 또 자랐기 때문에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는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극복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다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별게 아닐 수 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려움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통이지만 지나가고 보면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방황할 때는 굉장히 참기 힘들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어떤 고민들이 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재심 전문 변호사,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모시고 특별 초대석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나오시고요.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보다 영화, 영화를 통해서 보는 정치, 정치를 통해서 보는 영화. 영화 같은 일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벌어지죠. 이걸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한 적이 있었죠. 청계천에서 괴물쥐가 나온다. 한번 물면 20년 간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이 시간에는 진짜 영화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정치적으로 하는 동진 영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뉴스보다 영화. 네. 요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 전국이니까요. 예. 청문회 전국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늘 영화로 해석하게 되거나 영화를 연상하게 되는데 예. 이 17년 전 작품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아하. 컨텐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흥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예. 좋은 배우가 굉장히 많이 나섰어요. 제프 브리지스가 대통령으로 나왔고요. 조앤 앨런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부통령을 이제 여성으로 여성 상원 의원을 이제 지명을 하는데 예. 미국 국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로전 그리고 또 마타도 예. 그리고 이 여성 부통령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든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든가 예. 과거사에 있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대 당인 공화당이 폭로하고 예.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건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죠, 영화 실화가 아니라. 네, 영화죠. 지금 제가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깜짝이야. 야, 너무 실화처럼 얘기해갖고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이거 실화야? 그렇죠. 아. 이거 진짜야? 뭐 이런. 그렇죠. 네. 17년 전에 그 미국 사회를 그리는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에게 많은 반면교사의 지점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17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만들었으니까 조지 워커 부시가 아하. 2001년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재선까지 했으니까 2009년까지 했고요. 그리고 2001년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는 9.11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요.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아들 조지 워커 부시죠. 아버지 부시는 이제 재선을 못했었고요. 예. 또 여성 부통령 후보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 후보자들 네. 특히 요즘 고통을 겪고 있는 강경화 후보. 네. 그다음에 김현미 후보야 무슨 현역 불패라고 그렇죠. 하는 또 네. 묘한 참 원칙들도 잘 만들어요. 네.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오래된 얘기처럼 보이지 않고요. 아하. 지금 봐도 매우 아하. 그 우리 정치 현실과 좀 부합시키면서 볼 수 있거나 예. 그리고 이제 영화는 또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영화는 현실과 다르게 어떤 결론을 낼까.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The Contender. 예, 국내 제목은 그냥 컨텐더. 컨텐더. 네, 더가 없죠. 아. 원래 영어 제목은 더 컨텐더입니다. 정관살 뺀 이유가 뭘까? 영어 강사들은 이런 데 관심이 가. 그렇죠. 네. 더를 왜 뺐을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영화로 오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뺐나?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17년 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파크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JFK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아하. 그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는 많잖아요. 예. 근데 파크랜드는 뭐냐면 그 댈러스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털 그러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존 F 케네디도 총을 맞고 그 병원으로 갔고요. 리하비 오스왈드도 총을 맞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뭐 등등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본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때 파크랜드니까 인터넷에서 치면 양복이 나오는 거죠. 이건 광고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더를 붙였습니다. 예. 원래 더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굉장히 돌아왔네요. 예. 더 때문에. 네. 어쨌든 한국 제목은 컨텐더입니다. 예. 지금 뭐 IPTV나 VOD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한번 나오는 청문회 장면이 있었나요? 있죠. 어허. 이 영화는 청문회 영화예요. 청문회 영화. 네, 그렇죠.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가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영화가 좋은 것은 그 이면의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를 둘러싸고 막잔 막후에 어떤 협상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사실은 저는 컨텐더 보고 처음으로 안 사실이 있었어요. 이 여성 부통령 후보의 과거사가 이제 들춰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얘기인데요. 남녀가 특별한 관계가 아닌 한 이 손가락 깍지를 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만약에 예. 남녀가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깍지를 껴야지 검증이 되는 것이다. 깍지를 끼고 친하지 않으면 또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깍지를 안 끼는 거죠. 그냥 손만 잡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여성 부통령 후보가 자기의 그 참모이자 보좌관과도 같은 남성과 이렇게 그 유권자들 또는 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같이 이렇게 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통 정치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깍지를 끼고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자한테 걸리고 네, 등등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영어로도 그냥 남자친구 그리고 사귀는 정말 애인이면 보이프렌드라고 하는데 네. 그냥 남자 사람 친구면은 메일 프렌드로 그렇죠. 메일 네. 프렌드. 네네. 그다음 피메일 프렌드. 네네. 그런데 깍지를 끼고 들은 게 본인들의 본심이 걸렸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 이후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네. 그 악수를 하던. 모든 여자와 깍지를 끼게 되면 그건 또 아무런 의심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깍지를 끼게 되면. 그러니까 늘 그렇게 역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깍지를 끼자. 예를 들어서 여성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 네. 어느 특별한 여성의 손만 잡게 되면 성희롱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늘 이 사람은 스킨십을 하고 아무런 성적 관계 없이 손을 잡는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여성이 와서 잡는데 뿌리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컨텐더 얘기하다가 괜히 내가 깍지 끼는 얘기를 해갖고 그 영화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청문회. 네, 청문회 그 영화고요. 미국 청문회는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여야 양당이 모여갖고 미리 검증을 합니다. 네. 비공개. 그리고 그 검증의 기준이 굉장히 많죠. 비공개로 쭉 하고 이거 청문회 공개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될 거를 쫙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낭만하니까 올리지 말자.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네. 문제를 쭉 그 서류를 갖고 여야가 몇 명씩 팀을 짰고 소위원회가 일종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위원회네. 사전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전 검열. 쫙 하고 요 정도면 너네 한번 공격하고 우리 방어하고 요 정도 국민들의 검증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좋네요. 너무 문제가 많으면 괜히 이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여기서 접자. 그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좀 느낄 수 있는 게요. 어쨌든 청문회의 과정은 미국 정치에 대한 어떤 사대주의적 그 사고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영화여서도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품격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현실 우리 정치와 비교해서 그런 점들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언어의 사용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 정도 됐을 때 가져야 될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지성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영화 컨텐츠. 올려야 되는 사람이 여기 방송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뭔 말을 하시는지.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된 영화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대사보다는 어쨌든 이 여성 후보자,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자가 청문회 전국에서 그 꿋꿋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고 논쟁하는 것이고요.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 정치인들은 좀 대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예. 자꾸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무 연관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학과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검증해야지 너무 신변 잡기적 그렇죠. 사안들을 점검을 해서 도덕성 검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그렇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 예. 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미숙한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나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정치의 뜻을 가진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예.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하죠. 예. 네, 술 먹는 것도 자제하고 뭐 등등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지나치게 한 30년 전, 4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영화에서도 예. 과거사로 문제 삼는 것은 그러니까 70년대에 미국 사회가 겪었던 히피즘 요 시절의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정치적 태도와 그 신념과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예. 그 개인의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좀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히피즘이 그 유행할 때 네. 전후에 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대, 누아르, 네. 히피 이런 게 있을 때는 같이 묻어갖고 그런 문화에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었고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훌륭하잖아요. 대학 때 약에 손댔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끊고 네. 그리고 2년제 대학 들어가고 4년제로 트랜스퍼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쯤에 흠결이 있는 그 인생 과정을 겪어가잖아요. 네. 그런 과정도 없으면 그 사람이 더 깊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먼지 투성인 인생은 예.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 한 번쯤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의 흠결은 예. 뭐 자신의 어떤 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세요? 뭐 비하가 아니라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먼지 네. 투성이. 네. 김광석 노래 주제가 됐네요. 먼지가 돼요. 아 그런가요? 저는 뭐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지 투성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예. 공직에 가면 안 되죠. 예. 네. 먼지 투성이를 뚫고 아메바가 인간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원칙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공직에 가야 되고요.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 박열 얘기해야 되죠. 네, 이준익 감독이 독립운동가고요. 독특한 독립운동가였죠. 그래서 일본 황제 일왕 암살 누명을 쓰고 22년간 투옥되다가 나왔던 독립운동가 박열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나왔나요? 그렇죠. 네. 오. 사실은 23년에 들어갔으니까요. 예. 22년 딱 해방 때 나왔네요. 해방 때 네. 나왔죠. 예. 아나키스트입니다. 무정부주의자. 네. 이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역사적으로 많이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20년대 초반에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20년대 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가면서 아나키즘 운동이 금방 소멸되죠. 이게 이문열 씨의 소설 영웅시대에도 예. 그 아나키스트들이 나오는데 그 소설에서는 흑풍해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흑도해나 흑우해 예. 이렇게 아나키스트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 검은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인가요? 우리 영화에서 그 자주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의열단. 네네. 의열단이 일종의 아나키즘 아나키스트죠. 운동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스템을 부인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이 더 부각되는 그렇죠. 이즘이 이제 아나키즘이죠. 극한적 리버럴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러시아 제정 말기에 혼자서 싸우는 그런 이른바 투쟁가들이 많았었죠. 예. 바쿠닌 같은 그런 사람이 대표적이었고요.
역시 러시아 제정 말기 황제 암살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데 예, 이런 영향들이 1920년대에 그 일본 내부로 이식됐었고요. 그것이 예. 또 조선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열입니다. 이 인물을 사실은 이준익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로 만들고 싶어했고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수건 같은 영화 연출을 이번에 그 과업을 이루어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익 감독이 아나키스트예요.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볼 때도 역시 이 아나키한 그런 자유론을 신봉하는 예.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네. 자, 그런데 느닷없이 네. 일제시대 네. 영화 박열을 고른 이유. 네. 이준익 감독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예. 저한테도 저도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죠. 어허.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늘 Y가 중요하잖아요. Why? 네, 왜 만들었는지, 예.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아하. 이런 건데 이준익 감독은 그 동안의 우리 역사가 특히 정치 역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아하. 규격화하고 제한하고 이런데 치중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를 좀 극대화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얘기를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이 영화 박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본질, 예. 그 실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 어떤 장관 후보는 자유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 자유롭게 살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자기 의지가 요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본질에 예.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포스터를 보니까요. 이게 일본 배경이 일본인가요, 한국인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네. 포스터 보니까 나는 조선의 개새기로소이다. 네, 시를 썼죠. 이게 시예요? 네네. 박열. 어디에 나온 시예요?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그 박열을 중심으로 한 청년 아나키스트 조직이 있었어요. 예. 조직이라기보다는 모임 같은 거죠. 아나키스트들은 조직을 만들기 거부하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모임에서 발간하는 그런 책에 조선 청년. 박열이 예, 1922년 청년 조선 청년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네, 자신들의 잡지. 네. 예, 조선청년. 소개했던. 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일본인 여성과의 연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여성과 이제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예. 그 내용도 같이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자유주의적 그런 그 격한 발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 시를 보고 이렇게 의분에 차 있네. 왜 이렇게 이분은 분노했을까?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박열의 인생을 보면요. 영화 네. 속에서 비교적 적확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엄숙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유희적이죠. 근데 그 이준익 감독이 아마 그런 점에 좀 착안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혁명은 사실은 유희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진지하게 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변절하거나 나중에 변하는 사람이 많은데 68 혁명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386 세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을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 운명처럼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예. 혁명을 이렇게 한번 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후회 없이 예.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시의 소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죽으면서 원래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잘 놀다 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 이준익 감독이 박열의 그 혁명적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비교적 유쾌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혹자 어떤 분들은 너무 장난스럽게 이 사람들은 혁명을 한 게 아니야라고 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나키스트들이 목적이 그겁니다. 혁명을 유희처럼. 유희처럼. 네. 그런데 그게요. 네.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면 동양 철학에서 정치인들을 정치를
유머가 없으면 그렇죠. 안 네. 된다. 네. 그 유머를 그 한자어로 골개미라 그래요. 네. 골개미가 없는 정치인은 반드시 부패로 흐르고 권위주의에 흐르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로 흐른다. 그러니까 혁명이 유의로 가야 될 수 있는 것은 그 혁명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철학 때문에 네. 그 역설이죠,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 네. 진지하게 하게 되면 그 혁명의 뜨거운 열정에 뒤어갖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부드럽게 웃으면서 네. 재밌게 맞아들일 때 심장으로 딱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멋진 얘기 네, 막 했다는 것 천상병의 같은데. 소풍처럼 어. 신나게 놀다 가는 인생처럼. 예. 그 이준익 감독은 영화하고도 접목시키는데요. 뭐냐면 예. 영화도 어쩌면 즐기는 것이잖아요. 예. 혁명의 유희고 영화가 즐기는 것이라면 그 지점에서 혁명과 영화가 만나는. 그렇죠. 박열의 이야기로 만난다는 거죠. 네. 박열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영화는 혁명과 만나고 이 혁명은 다시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와. 그리고 그 한편의 영화처럼 또 한 시대의 어떤 아나키즘의 운동처럼 그렇게 놀다가 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영화가 놀다 가듯이 우리의 정치쇼도 이렇게 오늘 놀다가 가는 겁니다. 네, 끝났군요. 예. 자, 오늘 정치쇼는 노래로 끝내겠습니다. 더 둘리스의 원티드 들으면서 마치고요. 동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Have a nice weekend. 또 범인을 잡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생각하자는 거죠. 재심 영화 어떤 내용이죠? 재심 영화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예. 지금으로부터 16년, 17년 전에 발생했던 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에서 15살의 소년이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범을 풀어주고 15살 소년을 계속 억울한 옥살이 시킨 사건입니다. 진범 자백을 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이제 검사 입장에선 자백을 하는 진범이 있다 해도 그 판결을 뒤집는 어떤 수사를 하는 데서 부담을 느꼈겠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과 또 기관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재심에 접근을 했어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이 2010년 3.1절 특사로 출소를 했습니다. 2010년. 예. 예. 예, 특사로 출소한 이후에 이제 지금 SBS 이대욱 기자가 그 사건을 이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SBS하고 인연이 있었네요. 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SBS 시사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대욱 기자 만나서 이제 우리 재심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기자는 이게 잘못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보죠. 네, 확신이 있었죠. 이제 이대욱 기자도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렇게 관여했고 SBS하고 이른바 이제 콜라보한 거네요. 예, 많이 도와주셨죠.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제보도 했고. 예.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네. 그 재심하려고 찾아갔는데 네. 그 혐의로 누명을 쓰고 네. 징역을 산 그 친구가 네. 막 이렇게 반발을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모두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예, 저희 사건에서도 실제 재심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 당시에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죠. 다 못 믿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재심을 도와주겠다라고 설득을 해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이 재밌네요. 네, 실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도와주겠다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죠. 예. 그래갖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뭐 어느 순간 신뢰가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나를 믿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일하기도 편안하고요. 예. 그때부터 모든 걸 술술술술 다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억울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재심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국가인권위의 어떤 또 진정도 하고 네. 또 언론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당시 있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자료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경찰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이 나서줘야죠. 그런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럼 15살에 들어갔으면 25세 나왔습니다. 25세. 형은 몇 년형을 받았어요? 10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혜택 받았습니다. 2010년이요? 예, 2010년 2월 말에 맞아요.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올라오면서 예. 가석방 비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석방 감형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예, 예. 일반 범죄. 일반 범죄도 예. 제가 그때 만기 출소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6개월 남겨두고 나와서 예. 10년을 그렇게 생징역을 살았으면 우리 주위에 생징역 살아갖고 무죄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강기훈 씨. 예, 예. 강기훈 유서 대표 예, 사건. 그 사건도 재심 통해서 무죄 받았죠. 무죄 받았죠. 3년 살았거든요. 예, 예. 그 안에서 암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만기 출소였고 나오는데. 속이 썩어 있겠죠. 예, 속이 썩은 걸 전문용어로 암이라 그럽니다. 예, 예. 예. 지금도 무척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왜 수임료를 안 받으세요? 수임료를 안 받는다고. 일단은 예.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 좋다면 예. 저도 돈 받고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예. 때로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활비를 지원해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겪건데도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 재심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없나요? 거의 저는 겪어보지 못했고요. 물론 앞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억울한 일 겪으신 분들 중에 경제적 사정 좋은 분들이 재심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제 억울한 사건을 겪고 정말 우리 사회에 그런 계기 때문에 바닥까지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건 위주로 하죠. 예. 왜냐하면 재심을 제가 뭐 여러 건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뭐 한 사건 억울함 풀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있는 분들이 뭐 큰 돈 주겠다고 해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 한 6년 걸렸고요. 물론 6년 동안 이 일만 한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그건 아니고요. 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셨겠죠. 영화도 가끔씩 보고. 당연하죠. 술도 먹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갖고 지금 웃음을 크게 못 웃어요. 평상시에 10분의 1로 웃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그 누명을 벗고 있는 사람, 누명을 쓰고. 다들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일단 멘탈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죠. 예, 뭐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일면일 수도 있죠. 일단은. 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주변에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또 경찰들이 또 알리바이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시찰 주로 이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되면 요시찰이니까 또 가끔씩 그 관계기관에서 연락도 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강력범죄 발생하면 연락 온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하면 너 사건과 좀 비슷한데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예, 그런 연락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럼 그런 전화 받으면 덜컥 내려가지고 이거 또 누명 써고 또 들어가나 하고.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재심변론 주로 했으면 경제 상황 그분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변호사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해명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파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충분히 파산 변호사? 아니 파산 변호사라고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파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건을 맡아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명이네요, 그럼. 운명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어느 날 우연히 다가갔는데 운명처럼 내 인생이 거기에 그냥 다 멈춰버린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제가 계속 이걸 할지 어떻게.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변호사보다 의미 있는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만족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후원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살아났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정조대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하가 전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정치란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네.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는요. 대왕의 칭호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이런 극찬을 받아본 적이 없죠. 처음 받아봅니다. 예, 저도 처음 해봐요. 그 이제 그 누명을 썼던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이 예. 재심으로 무죄가 돼요. 네, 예. 그럼 무죄가 됐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이분들 삶이 바뀌나요? 아무래도 바뀌죠. 법적으로 일단은 어떤 누명을 벗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분도 있을 그럼 것이고. 일단 무척 행복해지겠네 본인이.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확인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심제도를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입니다. 노숙소녀 사건. 예, 2007년에 발생했던 예. 그 아이들 7명, 아이들 5명 그리고 노숙인 2명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살인인가 이것도?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예. 상해치사는 설명하면 상해의 의도로 어떤 가해행위를 했는데 죽은 거예요. 예, 과실로 이제 사람이 죽은 경우. 원래 그렇게 되면 형량은 세지 않잖아요. 상해치사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형량이 안 셉니다. 살인범에 비했을 때. 예. 그런데 어떻게 억울한 케이스였어요? 사실상 물증이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자백을 했고 허위 자백을 했고 예. 그 자백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물적 증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숙인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을 받았고요.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이제 3년에서 한 4년 이상을 받았는데 소년수니까. 예. 다행히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통상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고 노숙인 같은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고 이제 풀려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교도소 가면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네, 예. 자, 힘없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오면 네, 예. 왜 경찰이나 검찰은 의뢰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판단을 쉽게 하죠? 항상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항상 그렇지만 않고 어떤 의심의 어떤 원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이 하는 경우는 이제 저는 옛날 같은 그런 무작정 잡아들여 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례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제는 보고요. 없어졌죠, 많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을 갖고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인권적인 수사를 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보다 실적 좀 위주의 나보다 실적에 대한 욕심도 있겠죠. 예. 하지만 나보다 또 약간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 또 낮은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저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있거든요. 또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 강압 수사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재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법제도나 이런 공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또 너무 안 좋게 보지는 말자는 거죠. 아하. 네.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어찌 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뒤집어서 사람들이 보면 공권력이 늘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아니 뭐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만 또 그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오전이죠. 제가 몸만 좋고 체력은 저질 체력 감기를 지금 3일째 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즐거운 주말 오전 화끈하고 한번 들으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토리로 파고 들어갑니다. 103.5 메가헤르츠 러브 FM 잠시 후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합법적으로 그냥 막 돈을 대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오전 1부 들어가겠습니다. 특별 초대석이죠.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박준영 멀뚱멀뚱 변호사입니다. 쳐다보세요. 아침부터 기분 나빠요? 제가 재심 때 재심을 이끌어낸 잘못 판결한 판사처럼 보이죠.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왜 레이저 쏘시죠? 아니, 전 신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예.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유명해지고 있구나 내가. 아니 뭐 일단 아주 유명하신 분 앞에 있어서 좀 신기하고요. 예. 저는 박준영 변호사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왜냐면 BBK 재심 승소로 이끌 것 같아. 제가 다른 변호사들 만날 때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요. BBK 재심 난 안 한다. 이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고 그 뗏목을 나는 불살랐다. 근데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죠? 예. 예. 진실은 드러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성경 말씀에도 가려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하하. 자, 그런데 예. 잘못된 수사, 잘못된 판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한 분들. 예. 제가 징역 살 때 무수히 만났거든요. 예, 다들 억울하다고 하죠. 교도소에서는. 근데 교도소에서는 진실을 얘기해요. 예. 그럼 교도관이 딱 그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교도관이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예. 또. 왜냐면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여다보면 재심이 안 되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재심 변호사의 전문성이 팍팍 튀네. 왜 재심 변호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질문 지금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 받아도 다른 데 100만 번 한 것보다 여기서 한 번 한 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우주의 기운을 받았어요. 너는 재심 변호사를 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